남미의 끝자락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파타고니아는 광활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이다. 남한의 10배, 캘리포니아의 2배 반에 이르는 이 지역을 여행하려면 비행기를 몇 차례나 갈아타야 한다. 지도 위에서는 하나의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대륙 하나를 건너는 느낌에 가깝다. 외지인의 눈에 파타고니아는 푸른 빙하와 칼날처럼 솟은 바위산, 에메랄드빛 호수와 초원, 그리고 야생동물의 땅으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현지인들에게 이곳은 비어있는 공간에 가깝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메마른 초장과 드문드문 나타나는 호수만이 시야를 채운다. 민가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도시라 부르기에도 작은 마을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하지만 그 텅 빈 풍경 속에 인간의 감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자연이 숨어 있다. 칠레의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의 엘 칼라파테와 엘 찰텐, 이 세 곳을 지나며 비로소 파타고니아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된다. 이번 여정은 로스앤젤레스 출발한 13일간의 파타고니아 트레킹 그룹 여행이었다. LA에서 페루 리마를 경유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하니 이미 하루 반이 흘러 있었다. 긴 이동 끝에 맞이한 산티아고의 첫 일정은 산타리타 포도원 방문이었다. 1870년에 시작된 산타리타 포도원은 와인 저장고와 생산시설, 시험을 비롯한 투어로 칠레 와인 문화의 깊이를 전한다. 여행 4일째 파타고니아의 관문인 부에르토 나탈레스를 향했다. 산티아고에서 항공으로 약 3시간, 작은 공항에 내리자 이곳이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전초 기지임을 실감하게 한다. 버스로 2시간 남짓 달려 국립공원 인근의 럿지에 도착했을 때 언덕 위에서 마주한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드넓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푸른 강, 그 사이사이에 점처럼 흩어진 랏지와 캠핑장, 인간의 흔적은 최소한만으로 존재했다. 짐을 풀고 강을 따라 가볍게 걸었다. 강 건너편으로 토레스 델 파이네의 웅장한 바위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됐지만 파타고니아 여름은 이름만 여름일 뿐이었다. 12월임에도 비가 내리고 기온은 미국의 겨울과 다르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변수는 그 다음날 찾아왔는데 토레스 델 파이네의 상징적인 W 트레킹 일부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악천후로 인해 라고 그레이 호수를 건너는 배가 뜨지 못했다. 대신 라고 페호 호수로 이동해 반대 방향에서 트레킹을 시도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배가 운항했고 왕복 약 8마일 거리의 빙하 정망 지점까지 걸을 수 있었다. 비와 바람 속에서도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낮은 나무들과 야생화, 이끼가 어우러진 풍경이 이어졌다. 빙하가 보이는 지점에 도달하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돌풍이 몰아쳤다. 바위에 주저앉아 간신히 사진 몇 장을 남기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자연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는 순간이었다. 이튿날에는 콘도르 전망대로 알려진 미라도르 콘도르로 올랐다. 내려다 보이는 라고 페호 호수의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눈 덮인 바위산과 푸른 호수들, 그 한복판에 아담하게 자리한 리조트가 한 장면에 담겼다. 정상 부근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바람골이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몸을 낮추며 간신히 하산한 뒤 정성껏 준비된 현지 음식과 따뜻한 커피, 차로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히비스커스 꽃을 달콤하게 절여 만든 간식은 유독 기억에 남는다. 점심 후에는 노레덴스킬드 호수 정망지까지 트레킹을 이어갔다. 왕복 3.6마일의 짧은 거리였지만 계속되는 강풍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바람에 물결치는 호수 너머로 펼쳐지는 파타고니아의 자연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푸른 호수, 안개에 휘감긴 초원, 그리고 그 위로 솟은 눈 덮인 바위산. 이 순간이야말로 파타고니아의 진면목이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의 엘 칼라파테로 향했다. 도중에 들린 가우초 렌치에서는 양고기 바베큐로 점심을 먹고 양털 깎기 시범을 지켜보았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 후손들이 이어가는 가우초의 삶은 거친 초원 위에서도 단단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행복의 형태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구 2만 5천 명 남짓의 엘 칼라파테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관문이다. 도착하자마자 한식당을 발견하고 들른 저녁 식사 자리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모여 있었다. 음식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지구 반대편에서 밥과 반찬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순간이었다. 그 다음날 찾은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로스 글라시에라스 국립공원은 193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남극과 그린란드 다음으로 많은 담수를 품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배나 비행기 없이 도보로 빙하 바로 앞까지 다가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다. 약 3마일에 걸쳐 조성된 데크길을 걸으며 시푸른 빙하가 갈라지며 굉음을 내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움직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 엘 찰텐으로 향한 9일째 창밖으로는 끝없는 평원만 이어졌다. 그러다 국립공원 표지판과 함께 피츠로이를 비롯한 거대한 상군이 모습을 드러낸다.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로고로도 유명한 바로 그 풍경이다. 인구 약 2,000명을 유지하는 엘 찰텐은 트레커들의 성지였다. 화창한 날씨 속에 피츠로이와 세로토리를 조망하는 트레킹을 즐겼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바위산들은 오랜 세월 암벽 등반가들의 도전과 욕망을 자극해왔다. 특히 세로토레는 최초 등정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바위에 매달린 오래된 컴프레서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그 다음날 오른 라구나 디아블로는 비와 바람 속에서도 장엄했다. 악마의 호수라는 이름처럼 거칠고 원초적인 빙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산장에서 잠시 쉬며 나눈 대화 속에서 함께 건넌 이들과의 유대도 깊어졌다. 마지막 산행은 콘도르 전망대였다. 짧은 거리였지만 피츠로이와 세로토레 그리고 엘 찰텐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다. 정상에서 가이드가 준비한 칼라파테 과일주로 건배하며 파타고니아 트레킹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우리는 항공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했다. 한때 남미의 파리라 불렸던 이 도시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 곳곳에 유럽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마요 광장을 마주한 대통령국 발코니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에바 페론이 군정을 향해 연설하던 그 자리에서 권력과 열망 그리고 시대의 격정이 겹겹이 쌓여 있음을 느낀다. 인근의 대성당에서는 훗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기 전 한 명의 주교로서 신자들과 호흡하던 그의 시간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화려함과 엄숙함이 공존하는 도심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또 다른 얼굴이다. 도시의 중심을 벗어나 라보카로 향하자 풍경은 급격히 달라진다. 서민들의 삶이 깃던 이 동네에서는 건물 외벽이 원색의 물감으로 대담하게 칠해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식당과 기념품 가게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 좁은 골목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리 한복판에서는 탱고를 추는 연인들이 관광객의 시선을 끈다. 아름다운 미지의 땅 파타고니아를 품은 남미 대륙. 이곳을 걷는 동안
나는 풍경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한뼘 넓어졌음을 느낀다. 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가는 땅에서 오히려 오래 남는 질문과 여운을 얻은 여행이었다.